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2020년 3월에 선고돼서 2020년 6월 12일 제1회 집회가 있는 배기기 신건 19건하고 속행사건 14건에 대한 어떤 관제인 조사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. 신건은 총 19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3월달에 선고했으니까 3달 정도 걸렸죠. 그래서 총 19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환가와 관련된 게 하나, 둘, 셋, 넷, 5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19건 중에 5건을 빼면 14건이죠. 나머지 14건은 폐지 면책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어 정리해 줬죠. 폐지 면책. 폐지라는 거는 파산 절차, 배당을 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거고, 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서 면책 허가를 해달라고 이제 관제인이 그 의견을 적습니다.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환가되는 걸 한번 보시면 상속 협의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. 요 지금 1번 사안에서. 그래서 상속 재산이 과거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상속 협의 분할을 해서 그 재산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가진 경우가 있어갖고 그 지분을 반환하는 걸로 이제 화해를 해서, 다만 이제 재단 채권만 변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폐지 면책이 되는 사건입니다. 파산은 이제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배당이 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채무자의 소득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. 이거는 이제 뭐냐면 채무자가 월 180,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문을 해줘서 또 한 200, 한 300 정도, 250에서 300 정도의 월 소득이 있었습니다. 꾸준히. 몇 년 동안. 근데 이제 채무는 거의 한 8억 넘어요.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죠. 5억이 넘으니까. 일반회생은 사실 뭐 10년간 그걸 변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힘들기 해서 파산을 들어왔는데, 지금 현재가 소득이 줄었다 그래도 이분이 1인, 자녀들은 다 컸고요. 1인 가구인데 배우자하고는 이미 이제 다 뭐 사실상 이혼을 해서 뭐 부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생계비 102만 원만 들어가죠. 만약에 월급이 180이면 뭐 102만 원 아니면 생계비를 한 130, 140, 150 인정하더라도 30만 원 정도의 가용수득은 낮죠. 3, 40.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년을 하면은 3년을 가정적으로 해서 한 1년 반 정도, 600 정도를 환가한 사안입니다. 그래서 이제 1년치 정도로 환가한 거죠, 사실. 가용소득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로 본 것 같아요. 50으로 봐서. 1년치만 환가하고, 다만 세금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이분도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폐지할 예정입니다. 폐면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안은 이혼 재산 분할인데,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. 2015년경 한 2, 3년 전에, 2년 전에 2018년인가 그럴 거예요. 2년 전에. 근데 그 부동산이 뭐 강남 쪽에 있는 좀 묵직한 부동산 아파트였어요. 그래서 뭐 처분 대금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. 만만치가 않죠. 근데 이제 그 대금의 어떤 사용처를 모르니까 원래 그거는 자기 소유의 명의만 자기 거지, 실제로는 배우자가 모든 걸 다 주도해서 자기 명의만 빌려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했다.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하고는 법률로는 아닙니다. 지금은 헤어졌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. 부부간에 명의신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.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죠. 그럼 이제 그 명의신탁의 진정성 문제가 대두되죠. 그런 명의신탁은 합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도 묻지를 않죠.
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진짜 그 명의신탁, 그렇지만 명의신탁이라면 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입증을 해야 되죠. 또 그 여자 명의로 했다는 거를 조달 자금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산 분할. 사실혼 부부라는 거는 사실혼 부부도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. 그럼 설사 그 명의신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 그래도 였다 그래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, 왜냐면 이분이 뭐 사업자로 출애라 트레일러를 했어요. 트레일러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갖고 배우자가 이제 재산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남아있죠. 그럼 5억, 3억 중에 최소한 이분이 기여도에 해당되는 10%면은 3천이고 20%만 해도 6천이죠. 30%는 9천입니다. 보통 결혼생활 뭐 한 10년 정도의 사실혼이면 최소한 20% 정도 인정해주지 않겠어요, 법원에서? 아직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도 않았습니다. 아직 좀 몇 달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죠. 이런 사건은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같이 오라 그랬는데 뭐 헤어졌다 그러니까 또 같이 올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어요. 그래서 만약에 뭐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, 설명을 안 하면 뭐 면책 불허가로 의율할 수가 있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. 가정법원에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파기에 의한.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죠.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한 사람이,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, 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. 가정법원에.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건입니다. 지금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동생 편파 변제 화해 시도. 이제 뭐 이게 이제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찍은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동생의 채무를 좀 많이 거의 대부분 변제한 거죠. 뭐 한 5천 받아서 1,000만 원은 본인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생활비를 쓰고, 나머지 4천 정도는 여동생한테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그걸 갚았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편파행위로서 부인 대상이냐 아니냐, 그걸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고, 지금 현재 화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동생한테 편파 변제한 게 통장에서 이제 드러났어요. 일부 금원을 차용을 한 거 하고, 원래 본인이 월급 받은 걸 토대로 해서 파산 신청 직전에 몇 달 전에 동생한테 한 600 정도,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변제를 했어요.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, 급여만 넘어갔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급여. 자기가 받은 월급을 뭐 한 2, 300 좀 모아놨다가 마지막 파산 들어가기 전에 뭐 그 돈을 한 2, 300 정도를 뭐 변호사비로 썼다, 뭐 그래도 넘어갈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동생한테 이제 변제를 했다. 그래도 뭐 2, 300 정도면 또 뭐 어느 정도는 동생도 어렵다,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. 근데 이 사안에서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분이 그때 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. 또 어디 대부업체인가.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분한테 이제 동생하고 이제 화해를 권해서, 동생이 뭐 실제로 이분이 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6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변제를 해서 채권자들한테, 이분이 뭐 채무가 많지는 않아요. 한 5, 6천 되려나요? 한 10% 이상은 좀 배당을 할 수가 있어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총 6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.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죠. 그래서 편파 변제는
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죠. 아무래도 뭐 인지상정이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발견하기가 뭐 비교적 어렵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편파 변제가 2건이죠. 그쵸? 그 다음에 상속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득 환가가 좀 간혹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혼재산 분할 이런 거는 뭐 영원한 이혼재산 분할 내지 이제 부동산 처분대금 사용처. 그래서 총 하나, 둘, 셋, 넷, 5건을 이제 환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의채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아직 좀 더 재판기일까지는 한 12일 남았지만 다음 주 이제 5일 날에 마감입니다. 이거를 내야 되는데 보고서를 다 써놓고 이제 전자수송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캔 떠서 첨부 서류 같은 거 스캔 떠서 첨부를 하죠. 아직까지는 이 일을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제기한 사람 없습니다. 이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2건이 있었는데 이 카드사가 안 된다는 건 좀 특이하죠. 그래서 카드사가 간혹 카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결국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부업체는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. 망했을 때. 근데 이제 파산 절차는 안 거치고 그냥 폐업만 하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주소도 과거 주소로 살아 있고요. 과거 주소로 돼 있고 대표이사는 이제 뭐 대표이사한테 보내거든요. 이런 경우에 그 최후 마지막 대표이사, 사내이사, 대표이사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까지 송달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법원에서는 그냥 법인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민사소송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개인 채권자한테 송달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. 이번에 이제 개인 채권으로 좀 원래 속을 썩이는 사건이 두 사건이었죠. 2개. 채권자가 한 30명 되고요. 또 하나는 전부 사채가 많고요. 개인 채권자가 무지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판사님이 예납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, 채무자들보다 좀 많이 예납을 시켰죠. 300만원, 200만원. 그 외에 나머지는 가장 표준적인 30만원입니다. 30만원. 그래서 이제 예납금인 그거는 이제 지금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이 30만원이죠.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뭐 수원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의정부, 인천, 수원,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지방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. 서울은 원칙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15만원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왜 나는 50만원이냐, 나는 70만원이냐, 나는 100만원이냐, 나는 200만원, 300만원 이런 아주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판사별로 사안을 보는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아요. 판사님별로.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획일적으로 30만원 하는 분들도 있고, 예를 들어서 이제 200, 300 하시는 분들은 개인 채권자가 너무 많은 개인 뭐 예를 들어 금융권은 하나도 없고 개인 채권자만 한 열 몇 명 되는데 주소도 막 절반 뺀이 없고 막 사실조회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환가 여부에 상관없이 그런 사건은 장시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제인도 그렇지만 법원도 많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. 송달 문제라든가 이런데 또 그런 사건은 이의 신청이 좀 꽤 있습니다. 사실상 송달이 잘 되면 이의 신청이 대부분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의 신청되면 또 속행이 늘어나죠. 한 번 속행하면 2달, 3달이거든요. 요즘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의 어떤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. 어떤 사법 자원이죠. 판사, 실무관, 계장, 뭐 관제인도 일종의 이제 사법 자원으로 볼 수가 있죠. 이 법원의 명을 받아서 파산 관제 업무를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재반 관계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
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제인 비용도 일반 30만원짜리 사건보다 품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. 그쵸. 관제인 입장에서도 이제 뭐 보조인을 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 관리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.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예납을 시키는 판사님이 있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판사님이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똑같지 않다. 그래서 이걸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. 참고만 하십시오.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은 대부분 이제 이건 이제 종결된 사건입니다. 종결면책. 종면이 뭐라 그랬죠? 아, 종면인, 이거 종면이죠. 아, 이거는 네 가지 사건은 뭔가 배당이 이루어졌구나. 그걸 알 수가 있죠. 배당. 그렇죠? 배당이 이루어졌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패면. 이거는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. 재단 채권 변제 후 패면도 있습니다. 종면 있고요. 다시 패면. 그 다음에 채권 조사는 배당 사건에 대해서 채권을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하는 절차예요. 이 채권 조사를 잘못하면은 이 채권 조사에서 시인된 거는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인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채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채권 조사에서 부인이 되면 채무자는 한 달 내로 관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. 채권조사 확정재판. 그래서 왜 내 걸 부인했냐? 저는 3천만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. 확인의소 형태로 이제 내야 됩니다. 또 다음에 이미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면 그 소송을 수개해서 이제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부인하면은 재심하고 상소변이 없거든요. 그래서 판결, 이미 확정 판결을 부인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. 재심 사유가 있어야 돼요. 재심이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되면 집행력을 배제해야 되니까 그 청구 이소를 제기해야 돼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대개 웬만하면 채권조사에서는 채권을 시인하는 형태로 문서가 위조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원래는 차용증이 있어야 되죠. 차용증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입금한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. 차용증도 가라 차용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돈도 입금을 안 했는데 그냥 야 너 파산 앞두고 내가 배당을 봐야 되니까 이게 좀 3억 얼마 있다라고 좀 해라. 그래서 차용 근거가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차용증이 있으면 완벽한데 이게 없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용증은 없는데 돈을 꿔준, 돈을 빌려준, 돈을 보내준 송금 계좌에 찍혀 있어요.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문화로 봤을 때 차용증을 꼬박꼬박 챙겨서 하는 문화가 별로 없었죠. 그러면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의 근거로 봐도 무방합니다. 사실은 일반 뭐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차용증 잘 안 쓰잖아요. 그쵸?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차용증이 없다라 그래서 부인해 버리면 참 이제 그 재판은 물론 관제인이 사실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막상 재판을 해보면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또 뭐 증인을 내세우거나 또 과거에 어떤 뭐 이자를 준 내역이 또 나온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양자 간의 금원 차용 경위에 대해서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죠. 뭐 부부 내지 아니면 친인척 아니면 회사 관계자 그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 사건은 이제 이게 송달이 안 된 게 많죠.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인데 송달이 안 되고 이의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고요. 이제 최근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환가 사건은 그렇게 뭐 14종 14종으로 줄인다 그래서
줄어드는 건 아닙니다. 사건은. 왜냐면 이제 환가할 만한 거는 환가하고, 그쵸? 도저히 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는 뭐 100% 면책이 되죠. 환가할 거 없이.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쭉 이거 몇 개예요?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쵸? 총 19건 중에 14건은 다 뭐 면책입니다. 14건이면 19건 중에 14건이면 몇 프로죠? 70%죠. 80%, 75% 정도. 80%? 80% 조금 안 되죠. 70 한 4, 5% 정도 되죠. 나머지 이제 25% 갖고 뭐 환가를 하니 많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가장 최신, 뭐 나중에 지금 103기도 돼 있습니다. 7월달에 제출할 것도 거의 다 조사가 돼 있는데, 뭐 그때도 이제 뭐 비슷하면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항상 조금씩 이제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옵니다. 아까 제가 따로 국민연금 일시금 영상 찍었죠. 국민연금 일시금이라는 걸 감히 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. 그렇죠? 아, 그런 게 있구나. 그렇죠? 복지제도의 어떤 변형이죠. 그렇죠? 외국 이민을 가야 되는데, 아,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국민연금 타기가 좀 힘들어요. 그렇죠? 타고 싶지 않아. 그럼 일시불로 빼서 가는 거예요. 그냥 국내에서 뭐 돈을 쓰든지 어떤지 해서.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뭔가 새로운 사안이 케이스가 대두되기 때문에 관제인이나 여러분들도 잘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.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, 그런 것도 있구나. 그럼 나도 한번 나중에 외국 갈 때 한번 청산을 하자. 그쵸?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쵸?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죠. 그쵸?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참고 삼아 예전에 한 이혼 소송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. 제가 연세 황혼 의원이에요. 거의 원래 우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두 번인가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그런 사건은 대부분 애들이 컸을 때 앞길 결혼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합니다. 그리고 따로 살아요. 50 넘어서. 그래서 이제 뭐 연세가 벌써 한 7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진짜 이혼하겠다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남자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. 갑자기.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. 뭐 당연히 남자는 법정에도 잘 안 나와요. 이혼을 했습니다. 이제 규책사유가 많은 분이죠. 그분이 근본적으로. 그래서 이혼 판결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났어요.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. 판결 법원에 가서 원본 찾을 수 있습니다. 왜 그러십니까?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내년인가부터는 아마 국민연금 혜택이 나오나 봐요.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오나요? 하여튼.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인데 그거를 배우자가 나도 권리가 있다. 그쵸?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어필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제 뭐 판결을 한번 갖고 와라. 그쵸?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. 그래서 벌써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. 이제 앞으로는. 그래서 뭐 국민연금 일시금, 재산분할, 파산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그 금액이 뭐 국민연금은 별 이제 영향은 없죠. 근데 일반 회생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이제 변제금을 좀 쌓아서 일부 소득이 부족했을 때 아니면 일부 소득은 이제 변제 재원을 쓰고 그걸로 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앞으로 이제 도산에서도 연금 변수가 이제 점점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